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지금 절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치매라도 걸렸다는 거야?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몇 번이고 직접 확인했어. 선물 상자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 엄마, 설마 지훈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왜 맨날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엄마가 이러니까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잖아요. 진짜 치매면 며느리 괴롭히지 말고 병원부터 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며 시모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며느리와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아들 녀석에게 참교육을 선사한 박인선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인선입니다. 1970년대 22살의 저는 청계천의 방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로 가득 찬 공장에서 16시간을 버티고 나면 어느새 발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죠. 월세를 아끼기 위해 저는 동료 4명과 좁디 좁은 방을 나눠 썼습니다. 서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선 이불 하나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어요. 발 디딜 틈도 없는 방에서 서로의 숨소리와 냄새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도 15살짜리 어린 보조공 미선이에게선 돈 한 푼 받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월급도 받지 못하는 걸 알기에 모두가 묵묵히 그 아이 몫을 나눠 내줬습니다. 아이답게 웃고 떠들어야 할 나이에 미선이는 공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맡았어요. 손가락은 늘 피멍이 들어 있었고 부풀어 오른 상처들 위에 마른 피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언니, 오늘은 5시간밖에 못 잤어요. 미선이의 목소리는 늘 얇고 떨렸습니다. 미선이가 피곤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니 미선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무슨 일이야? 저는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미선이의 손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피가 흥건히 묻은 붕대가 겨우 상처를 가리고 있었고 눈은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일하다 다쳤어? 왜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미선이는 머리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게 두려운 듯 보였어요. 일하다가 기계에 손이 찍혔어요. 미선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공장에서는 합의금을 준다며 겨우 동전 몇 개 수준의 돈을 건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금액은 도저히 미선이의 고통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미선아.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해.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공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참아 넘겼던 일이 많았거든요. 이번엔 미선을 위해서라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공장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어둡고 음침한 복도를 지나 사장실 앞에 도착하니 비서가 저를 가로막으며 말하더군요.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당신 같은 노동자가 함부로 오면 안 되는 곳이니 돌아가세요.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을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15살짜리 아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이게 뭐냐고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외쳤더니 사무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사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요? 사장은 말쑥한 양복을 입고 나와 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고작 15살인 아이가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어요. 수술비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그 말에 사장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충분히 넉넉하게 챙겨주라고 했소. 꼬마, 아이가 내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으니 당연히 잘 챙겨줘야 한다고 했단 말이오. 그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돈을 떼먹은 거였어요. 모든 돈을 현금으로만 주고받던 시절이니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관리자는 공장에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실수를 트집잡아 월급을 갈취하던 사람이었죠. 결국 합의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던 그 관리자는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미선이는 다시 수술비를 지원받아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제가 미선을 위해 행동한 일은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저는 마치 영웅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공장의 구석에서 혼자 자판기 커피를 마시던 제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꼬마 아이를 도와줬다던 인선 씨 맞으시죠? 오늘 점심 같이 하실래요? 그 사람은 고된 하루 속에서 마치 작은 위안 같았어요.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그 남자와 가까워졌고, 동료 4명이서 나눠 쓰던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나와 함께 작은 방을 구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술에 너무나 의존하는 사람이었고, 매일같이 소주를 몇 병씩 마시며 제게 폭력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을 땐 다정했지만 술만 들어가면 무섭고 날카로운 사람이 됐죠. 제발 술 좀 줄여요. 부탁이에요. 제 간절한 부탁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그 사람은 무단 결근을 반복하다 공장에서 해고되며 깊은 절망 속으로 빠졌습니다. 반복되는 술 냄새와 싸움 속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헤어져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말 없이 닫히는 문 소리만이 우리의 끝에 알리고 있었죠. 하지만 몇 주 뒤 저는 몸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인선 씨, 임신입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임신이라니.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제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공장의 동료들은 저마다 나를 설득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건 너무 무리야. 남편 되는 사람도 도망가고 없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가 있으면 일은 어떻게 할 건데? 그들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제 피가 섞인 작은 생명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자식이잖아요. 제 피가 섞인 제 자식이니 어떻게든 제가 책임져야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렵겠지만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4명이 나눠 쓰는 좁은 숙소로 돌아온 거였죠. 그리고 제가 도와줬었던 미선이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늘 제 곁에 있어줬어요. 제가 일하러 간 시간에는 교대 근무를 마치고 와서 쉬고 있는 동료들이 제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특히 미선이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돈으로 옷을 사 입히고 분유까지 사와서 아이를 돌봤어요. 제가 받은 도움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선 언니 덕분에 제가 수술도 잘 받고 다시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잖아요. 이 아이는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저의 복잡한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는 매일 밤 그렇게 속삭였고 그 무엇도 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온갖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죠. 시간을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갔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란 제 아들은 어느새 듬직한 청년이 되어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나보다 더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자라준 아들은 언제나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지윤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아들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주말 점심 시내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여자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윤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화려하고 짙은 화장에 노출이 너무 심한 옷차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단정하고 수수한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윤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말투와 태도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반가워. 먼 길 오느라 힘들었겠네. 그렇게 셋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초반엔 아들이 주로 이야기를 이끌며 자기 여자친구를 자랑하듯 소개했죠. 지윤이는 회사에서도 항상 인정받아요. 영업도 잘하고 성격도 활발해서 팀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아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는 모습이 어딘가 지나치게 여유로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지는가 싶더니 아들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보험은 잘 들어두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보험 말이니?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거니?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유는 활짝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좋은 조건으로 미리 가입해 두시면 마음이 한결 편하실 거예요. 제가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은 좋은 보험 가입하셔서 든든하고 저는 실적 쌓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남자친구의 부모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보험을 팔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 건 아들을 위해서라도 피하고 싶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고맙구나.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죠. 제가 좀 성급했네요. 하고 웃었지만 그 순간 느꼈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다가올 일들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날의 기억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짙은 화장에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던 모습. 그리고 첫 만남에서 보험 이야기를 꺼냈던 당돌함까지. 그때는 그냥 긴장해서 실수한 거겠거니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렸을 겁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뭔가가 느껴진다.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제 입을 막았으니까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금, 제가 그날 저지른 침묵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처음으로 아들네 집을 방문하던 날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새로 둥지를 튼 아파트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돌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현관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며느리 지윤이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더니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들어오시기 전에 잠시만요. 제가 무슨 일이냐 묻기도 전에 며느리가 집 안에서 방향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몇 번이고 뿌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옷에서 곰팡이 냄새 나시는 거 모르셨어요? 냄새가 진동을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지만 그 말은 저를 땅으로 내리찍는 것 같았어요. 곰팡이 냄새라니? 아무래도 반지하에 사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반지하에 살면 곰팡이 냄새가 배거든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반지하에 사는 게 죄라도 되는 듯한 며느리의 말투와 태도에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뭔가를 억누르느라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옆에 없었더라면 아마 그대로 뒤돌아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데 저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았지만 손이 떨려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며느리는 마치 저를 시험이라도 하듯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커피 괜찮으세요? 저랑 승우 씨가 자주 마시는 원두인데 어머님은 이런 커피 처음 드셔보시죠? 며느리가 내뱉은 말 속에 은근한 무시가 가득 차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요즘은 나도 아메리카노도 많이 마셔. 제 대답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의외네요. 공장에서 일하셨고 반지하에 사시는 걸 보면 믹스커피를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 순간 손에 들린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황급히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입맛이 생각보다 고급지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얼버무리는 며느리의 태도가 오히려 더 불쾌했어요. 하지만 더 답답했던 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욕을 받고 있는데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걸까? 마음속에서 답답한 마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질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수백 가지 생각이 오갔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커피잔만 쥔 채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방향제를 뿌리며 곰팡이 냄새를 지적하던 며느리의 태도, 대놓고 나를 무시하던 말들, 그리고 모든 걸 묵인한 아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 지훈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성격이 조금 직설적이라 그랬을 거예요. 며칠 뒤 제가 아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꺼냈을 때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감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모한테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니? 엄마, 지훈이가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제가 잘 말해둘게요. 엄마도 너무 지훈이 의심하진 마세요. 아들의 말은 마치 절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고 며느리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를 위로하려는 노력보다는 며느리를 변명하려는 모습이 더 강하게 느껴졌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아들이 그녀를 그렇게 감싸는 모습에 마음이 답답해져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앞으로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관계를 형성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를 아들의 배우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존중해 줄까? 머릿속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고민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을 때 일입니다. 시장은 늘 그랬듯 활기찼어요. 시장에 오면 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정겨운 말투, 그리고 정성스레 진열된 물건들이 어쩐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죠. 그리고 그날따라 아들과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가 저와 거리를 두려워하는 건 분명했지만 제가 결심한 대로 제가 먼저 다가가려요. 노력하면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었어요. 우리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 이런 소소한 정성이라도 보여주면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겠지. 스스로 다짐하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해줄 싱싱한 채소와 생선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봉투를 들고 아들과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주말인데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회사에 갔다며
며느리 혼자 집에 있더군요. 어머님, 말씀도 없이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는 늘 그렇듯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지윤아, 시장 갔다가 너희 생각이 나서 좀 사왔어. 채소랑 생선이 아주 싱싱하더라. 이걸로 반찬이라도 좀 해 먹어.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전혀 제 예상 밖이었어요. 어머님,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저희가 뭐 먹을 게 없는 줄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날카로웠고 나는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 그냥 너희 생각나서 좋은 거 좀 골라서 사왔어. 이런 건 시장에서 사는 게 더 신선하더라고. 시장요? 저희는 시장에서 안 사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산 것만 먹는다니까요. 시장은 비위생적이라서 싫어요. 순간 며느리의 버릇없는 말투와 태도에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속이 쓰라렸어요. 어떻게 맨날 백화점에서만 장을 볼 수 있겠니? 시장에서 산 것도 괜찮아. 신선하고 맛도 더 좋을걸? 저는 며느리를 설득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봉투를 받아들며 한숨을 쉬더니 화장실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생선은 얼른 냉장고에 넣어야 안 상하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알았어. 할게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너무도 분명했고 저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따라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어제 엄마가 사온 채소랑 생선으로 맛있는 거 해 먹었니? 그런데 아들이 의아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네, 엄마가 저희 집에 뭘 사왔었어요? 시장에서 너희 생각이 나서 채소랑 생선을 좀 사서 갔었거든. 그러자 옆에서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 어머님이 사오셨는데요. 생선도 상해 있었고, 채소도 벌레가 다 먹어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렸어요. 저희가 먹고 탈이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샀어.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항의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지윤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이에요? 아마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상했던 걸 수도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내 아들이, 내가 키운 그 아이가 제 말은 하나도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도 쓰라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태도와 아들의 말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골랐는데 상하다니, 벌레가 먹었다니. 그런 며느리를 끝까지 두둔하며 제 말을 믿지 않는 아들이 더 서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 며느리의 마음을 열어보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없는 사람처럼 여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었고 며느리 역시 제게 연락해오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서로를 마주할 일이 없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내일 오전에 지윤이랑 잠깐 들릴게요. 시간이 많진 않지만 얼굴은 뵈어야 할 것 같아서.
짧은 통화였지만 오랜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온다고 하고 그래도 명절인데 뭔가 준비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당일날 아침 저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성의를 보여야지. 이 마음 하나로 설레는 기분으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반가워 문으로 다가가려던 찰나 희미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승우 씨, 나 진짜 반지야. 들어가기 싫어. 냄새도 나고 답답하고. 알았어. 조금만 있다. 바로 나가자. 그 말이 제 심장을 한 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들었던 그 차가운 대화가 꿈이었기를 바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렴. 아침 일찍 오느라 힘들었지? 며느리 지우는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대답은 없었어요. 밥상이 차려지기도 전에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친정에도 가야 해서 오래 못 있어요. 그 말에 잠시 가슴이 먹먹했지만 앞으로 명절마다 반복될 일이었기에 지금부터라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제가 만든 명절 음식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며느리는 조급하게 선물을 건네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명절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고른 거니까 꼭 드셔보세요. 검은색 고급 케이스에 담긴 백화점 한우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앉은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떠났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라고 선물은 챙겨줬네. 혼잣말을 하며 선물 세트 케이스를 열었을 때 저는 멍하니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케이스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있는 상자를 보고 있자니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설마 이게 무슨 장난일까? 아니, 실수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아무리 다시 들여다봐도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순간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한다고? 정말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구나.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이면서까지 나한테 상처를 주겠다는 거야?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며느리가 준 선물 박스 열어봤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아들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잠시만요. 엄마 지윤이한테 물어봤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데요. 나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텅 비어 있다고. 그때 옆에서 지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특유의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어머님이 냉장고에 이미 넣어두고 깜빡하신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어요. 지윤아, 내가 치매라도 걸렸다는 거니? 내가 두 눈으로 몇 번이고 직접 확인했어. 빈 상자라고. 그 순간 아들이 전화기를 다시 들었어요. 엄마, 설마 지윤이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왜 맨날 지윤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엄마가 이러니까 지윤이가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엄마, 진짜 지윤이 말대로 치매 아니세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승우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엄마한테 치매라고? 엄마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번에 생선도 다 상한 거 갖다 주고 이번엔 엄마 생각해서 수십만 원짜리 한우 세트 사다 드렸더니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요? 적당히 하세요. 정말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제가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공장에 다니며 힘들게 아이를 출산했던 날, 공장 숙소에서 우리 아이가 첫걸음을 떼던 순간,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전화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도 소중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다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니 이게 바로 그 말이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마저 저를 배척하는 모습이 너무도 서러웠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며느리의 실체를 꼭 아들 앞에서 폭로하고야 말겠어. 더는 며느리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고, 아들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도록 만들고야 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찾아가 따져 묻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교활하고 능숙한 사람이라 오히려 저를 더 나쁘게 몰아갈 가능성이 컸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 앞에서 항상 며느리의 편을 들었기에 며느리가 혼자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승우야, 잘 지내니? 요즘 회사는 어떠니? 아들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지윤이도 잘 지내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집에 형광등이 나갔는데 좀 갈아줄 수 있겠니? 엄마가 이런 걸 잘 못해서 말이다. 아들 승우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형광등도 사서 가야겠죠? 그래, 올 때 하나만 사오렴. 아들이 저희 집으로 오는 동안 저는 곧장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형광등을 사서 저희 집으로 가고 있을 테니 며느리는 집에 혼자 있을 겁니다.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무슨 일이세요? 승우 씨가 조금 전에 어머님 댁에 간다고 나갔는데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가도 될까?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투덜거렸습니다. 커피여서 여기까지 오셔서요. 어머님도 참 그냥 할 말 있으면 지금 얘기하고 돌아가세요. 커피 딱 한 잔도 안 될까?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몸 좀 녹이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투덜거리며 커피를 타러 주방으로 간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 간 틈을 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거실 구석 화분 뒤에 숨겨 놓았습니다. 녹화를 시작하며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윤이가 커피를 들고 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내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윤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또 뭘 말씀하시려는 건데요?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몸에서 곰팡이 냄새 난다고 했던 일, 그때 나는 정말로 모멸감을 느꼈어. 내가 반지하에 산다고 했어. 우리 집에 곰팡이라도 있을 거라 생각했니?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래요? 그냥 안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억울함을 억누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 선물로 준 텅 빈 선물 상자. 그럼 그건 왜 그랬어? 아들에게는 내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말했지? 엄마가 그렇게 싫은 거야? 며느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냥 연락도 하지 말고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태도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며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내가 시장에서 사서 너희 갖다 준 채소와 생선을 버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 아들에게는 상한 음식을 줘서 버렸다고 거짓말했지? 어떻게 그런 말을 지어낼 수 있니? 며느리는 끝내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난해서 저희 금전적으로 지원도 못 해줄 거면 아는 척 좀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돈이라도 주면서 아는 척을 하던가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시모 대접 받고 싶으세요?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든 남편은 하나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머님 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너 잘 걸렸다. 저는 주머니를 만지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화분 속에 휴대폰을 숨겨두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지만 저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있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발끈하는 모습을 영상에 남기고 싶었거든요. 뭐가요? 뭘 잘 걸려요? 지금 내가 한 말 다 녹음했다. 제 연기에 감쪽같이 속았는지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했던 말들 다 증거로 남겼어. 우리 아들이 이걸 듣고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하구나.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 당장 지우세요. 어디서 허락도 없이 몰래 녹음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절대 못 지우지. 내가 했던 말들이 다 녹음되어 있는데 내가 왜 지우겠니?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절 밀쳐 넘어뜨리더니 머리채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지만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는 척 연기를 하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휴대폰 내놔요. 당장 내놓으라고요. 이건 절대 못 줘. 며느리는 제 팔을 비틀며 제 주머니 속을 뒤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며느리가 거칠게 저를 제압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윤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현관으로 들어온 아들은 바닥에 넘어진 저와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는 지윤의 모습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며느리는 얼어붙은 채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상태로 아들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들 승우는 상황을 살피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가 오라 해서 엄마 집에 갔는데 지금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전화도 안 받으셔서 엄마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그냥 왔잖아요. 근데 지금 바닥에 누워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 혼자 소리를 지르시더니 바닥에서 뒹구시더라고. 나도 너무 놀라서. 저는 기가 막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밀쳤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승우 씨, 당신도 봐요. 어머님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놓고 왜 우리 집에 와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으니까 얼른 돌려보내요. 얼른!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혼자 바닥에서 뒹굴고 계신 것도 그렇고 집에 오라고 하더니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진짜 같이 병원에 가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약 먹고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지금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터지려는 걸 애써 삼키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우야, 엄마 말을 못 믿겠으면 증거를 보여줄게. 저는 화분 속에 감춰두었던 휴대폰을 꺼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조금 전 내 아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녹화됐다고. 휴대폰을 켜서 영상을 재생하자 방 안에 생생한 대화와 며느리의 행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든 남편은 하나도 안 믿을 거라고요. 진짜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려요. 휴대폰 내놔요. 당장 내놓으라고요. 이건 절대 못 줘! 영상 속에서 제가 넘어지고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소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승우는 영상을 보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긴장에 손발이 떨리는 게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다 연기고 거짓말이었어? 우리 엄마가 당신을 괴롭힌다면서 오히려 엄마를 괴롭힌 게 당신이잖아. 아들 승우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며느리 지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야? 사실대로 말해.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우야, 이제야 엄마 말을 믿겠니? 채소랑 생선을 사갔더니 그대로 버려버리고 명절날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텅 빈 선물 상자를 주고 엄마만 보면 곰팡이 냄새 난다고 코를 부여잡고 그 모든 사실들을 이제야 믿을 수 있겠니? 아들 승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의심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고백에 울컥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를 믿어준다면 그걸로 됐다.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우야, 엄마가 넌 용서할 수 있어도 며느리는 그렇게 못하겠어.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내게 했던 짓들, 내게 준 상처를 되돌릴 수 없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며느리가 저를 때리며 밀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묻자 며느리는 그 순간에도 상황을 모면하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 적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 오해예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이 영상에 다 담겨 있어요. 나를 밀치고 제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경찰은 영상을 보고 며느리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네요.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한 채 경찰차에 탔습니다. 저는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제 끝인가? 하는 안도감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잇따라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돈들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차림과 억지 미소를 띠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가 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있겠습니까? 좋게 끝냅시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게요? 대체 누구 좋으라고 좋게 끝내자는 겁니까? 사돈은 어이없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잘 아시잖아요. 이런 일로 재판까지 가면 결국 두 집안 다 손해입니다. 특히 우리 사위 생각을 하셔야죠. 아드님이 이혼 소송까지 가면 괜히 이미지도 안 좋고 직장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말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제 아들을 끌어들여 저를 회유하려는 그들의 뻔뻔한 태도가 치가 떨리도록 혐오스러웠습니다. 당신들 딸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저희도 지훈이 많이 혼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돌아가세요. 진짜 후회하지 마세요. 저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그들은 협박과 조롱이 섞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재판날이 다가오자 사돈들은 처음의 뻔뻔함을 버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이 대신 저희가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말이 진심이 아닌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과라니요? 당신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란 걸 내가 모를 줄 아십니까? 제발요. 합의 좀 해주세요. 벌금이 선고되면 저희 지훈이는 전과자가 된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저는 그들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셨으면 처음부터 딸을 잘 가르쳤어야죠. 지훈이가 전과자가 되든 말든 제가 알 게 뭡니까? 결국 저는 사돈들의 사과와 회유를 모두 무시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까지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재판 결과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며느리는 결국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들 승우도 며느리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지훈이랑 더는 못 살겠어요. 그렇게 거짓말이 몸에 배고 부모를 모함하는 간사한 사람하고는 함께 못 지내겠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우야, 내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일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배운 계기가 될 거야. 아들의 말에 문득 첫날 며느리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보험을 팔아서 실적을 올리려고 했던 그녀의 태도. 그때 결혼을 뜯어말렸어야 했다는 후회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왜 그때 더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을까? 그때 멈췄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 과정은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 테니까요. 한편으론 못된 며느리를 만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통해 며느리에게 어른으로서 따끔한 교육을 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크게 상처받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건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지키며 싸우는 일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분히 상황을 준비하고 진실을 밝혀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인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되고 간사한 며느리의 실체를 밝혀내고 통쾌한 참교육까지 할 수 있었던 박인선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교활하고 간사한 며느리에게 따끔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